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태국 사회를 보면 유독 상소수자분들, 뭐랄까, 게이, 통보이,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이 눈에 좀 잘 띈다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그냥 많아 보인다 이걸 넘어서 그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역사, 문화, 종교, 사회, 또 법적인 것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태국 성소수자 인구 추정치부터 시작해서 그 가시성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또 뭐 까터이나 톰디 같은 태국 고유의 성 정체성 개념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불교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하고 또 그 이면에 있는 차별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동성결혼 법제화 같은 법적 변화, 또 관광이나 미디어 같은 현대적인 요소까지 좀 종합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인데 정말로 태국의 성소수자가 통계적으로 많은 건가요? 자료를 보면요. 인구의 한 8%에서 10% 정도? 이 정도가 자신을 LGBTQI+로 인식한다고 해요. 80%면 스페인이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를 내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안전 문제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 가시성인 것 같아요. 아, 눈에 띄는 정도? 네, 특히 그 까터이라고 불리는 트니스 여성분들이 미디어나 일상생활에서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가시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성소수자가 다 똑같이 받아들여진다?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레즈비언이나 트랜스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보이는 편이거든요. 아, 이 가시성의 뿌리가 꽤 깊다고 들었어요. 옛날 아유타야 왕조 시대의 기록에도 동성애 묘사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뭐 사원벽화나 문학 작품에서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요. 까터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서구적인 트랜스젠더 여성 개념과는 좀 다르게 태국 고유의 어떤 제3의 성 같은 개념하고 연결되기도 해요. 제3의 성이요. 네. 그리고 여성 동성애를 표현할 때도 톰이라고 해서 좀 남성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파트너를 니라고 부르는 독특한 용어가 있고요. 톰이랑 니. 흥미롭네요. 네. 이 까터이 개념은 또 신두불교 신화에 나오는 양성성을 가진 존재나 판려어의 판다카라는 개념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판다카요? 네. 이게 해석은 좀 다양하지만 전통적인 성별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런 유연한 성관념이 원래 태국 문화의 특징 중 하나였죠. 원래는 좀 유연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32년에 입항군주제로 바뀌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좀 더 경직된 성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의 그런 유연성이 좀 줄어든 측면도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도 나왔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특히 상좌부 불교의 영향은 어떤가요? 불교하면 좀 관용적일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남성 승려가 판다카 같은 특정 집단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조항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까토이를 전생의 업보, 그러니까 카르마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카르마요? 그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게 좀 양면적인데요. 한편으로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뭔가 불안전하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미묘하게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카르마가 양날의 검이네요. 그렇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럼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개방적인 것 같던데요.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친구나 가족으로 성소수자를 받아들인다는 비율이 90%가 넘고 동성 커플 입양권 지지도 꽤 높고요. 그 유명한 마이 뺀 라이 문화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관용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근데 그 마이 뺀 라이, 괜찮다는 문화가요. 때로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그냥 덮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해요. 그냥 넘어간다? 네. 그리고 좋은 사람이기만 하면 괜찮다. 이런 식의 조건부 수용은 당사자에게는 계속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겠네요. 실제로 UN 개발계획 UNDP에서 2019년에 조사한 걸 보면요. 특히 트랜스 여성분들이 언어폭력이나 직장 내 차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숨긴다고 해요. 어휴, 심각하네요.
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해서 그 조사 응답자의 거의 절반, 49%가 자살을 생각해봤고 17%는 실제로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경험이랑 차이가 정말 크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말 큰 진전이 있었죠. 2015년에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올해 2024년에 동성결혼이 법제화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 최초라고요. 이게 2025년부터 효력이 생기고 입양권까지 포함된다니 이건 진짜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역사적인 이정표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딱 드러나요. 어떤 과제죠? 바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 문제입니다. 아, 그건 아직 안 됐군요. 네, 현재 태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공식 문서, 그러니까 신분증 같은 데 있는 성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도요? 네, 이게 교육이나 취업, 의료 서비스 같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차별과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죠. 정말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군복무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됐던 게 성정체성 장애로 용어가 바뀌는 식으로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법적인 성별 인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은 통과됐는데 법적 성별 인정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참 이상하네요.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요인 좀 짚어보죠. 이른바 레인보우 경제라고 하던데 관광 수입에 기여가 크다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LGBTQ+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관광객의 시선에 맞춰서 정체성이 좀 상품화된다거나 정작 현지 커뮤니티가 겪는 어려움은 가려지는 그런 핑크워싱의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핑크워싱. 네. 그리고 BL이나 GL 드라마가 국제적으로 인기잖아요. 이것도 태국의 개방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특정 정체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현실을 다 보여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국 성소수자의 높은 가시성이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실타래가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그림 같아요. 맞아요. 역사, 문화, 종교, 사회인식, 법, 경제 뭐 하나로 딱 설명하기는 진짜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문화적인 가시성이나 사회적인 관용이 법적인 평등이나 차별 철폐보다 어떻게 보면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이에요. 태국 고유의 그런 성별 개념하고 또 국제적인 LGBTQ+ 담론이 만나면서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동성결혼이라는 정말 큰 법적 성과를 이룬 태국에서 왜 유독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은 이렇게 지체되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사회적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쳐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까요? 이 문제가 다른 권리 문제들보다 뒤처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